네, 김영입니다. 우문탐 회원을 위한 동영상. 네, 이번에는 수원 화성이죠. 수원 화성을 이제 둘러보기로 했죠. 우리 우문탐이 작년 10월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실제로 통도사를 첫 번째 갔다 오고, 두 번째가 창덕궁, 세 번째가 윤건능, 네 번째가 경복궁. 이제 이번에 다섯 번째를 이제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수원의 그 대표적인 거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도 돼 있고, 수원 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그 다음에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서도 아주 뭐 가치가 높은 그런 우리 문화유산이죠. 수원 화성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기 전에 좀 이론적인 것도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늘 조금씩 이게 그 코멘트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수원 화성에 대한 어떤 유튜브를 좀 살펴봤어요, 여기저기. 그랬더니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수원 화성이. 근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분들 또 이렇게 관점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얘기한 그 코멘트가 없고, 대체로 역사학자들, 그 다음에 그 성에 대한 부분, 성에 대한 것들, 축성술, 뭐 이런 것들, 뭐 군사적이다, 뭐 이 성이 어떻다, 그다음에 뭐 안보적으로 어떻고, 기술적으로 어떻고, 그다음에 미학적으로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주종이더라. 그리고 거기서도 아주 잘못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화성을 성곽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아주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뭐 그것도 좀 지적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성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어떤 생각으로 화성이 지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빠지면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고 육체만 있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 얼간이라는 말 있잖아요. 얼간이. 얼이라는 건 정신이고, 간은 강간당했다. 이는 사람이니까 정신을 강간당한 사람, 이게 이제 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간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뭔가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육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영육이 같이 이렇게 고루고에 있어야, 그게 이제 올바른 학문이 되고, 올바른 우리가 생활이 될 수 있는데, 화성에 그동안에 올라온 걸 제가 좀 봤더니 대체로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세상을 보는 그런 관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일단 화성을 이 축성하게 된 배경, 이거는 뭐 대체를 알고 있죠.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이제 화성으로 이제 첨봉했잖아요. 지금은 다 서울이지만 옛날에 양주고, 배봉산 아래 있던 이제 영원을 이제 옮기면서, 영원이 너무 이제 약간 흉하다. 그래서 이제 길지를 찾다 보니까 보통 이제 왕릉이라든가 뭐 이런 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는 한양에서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0리 정도 안에서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수원 화성, 지금 이제 윤건능 그 자리, 육릉 자리에다가 이제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어때요? 그 능이, 이게 왕릉이라든가 왕에 준하는 어떤 그런 큰 그 새가 있는 사람들의 묘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좀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수원 화성이죠. 그러니까 화성이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다. 신도시를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이미 이제 반개, 유영원이 벌써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이제 예견을 해서 마치 이제 그런 이야기한 것들이 있으니까
걸 찾아내가지고, 아, 여기다 하면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뭐, 지금, 그 수원 팔달산을 그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설하면 딱 좋은, 뭐 그런 거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성이 어떻다. 성의 길이가 뭐 7km라고 이렇게 돼 있고, 뭐 높이는 몇 메다고, 뭐, 어떤 뭐 치구조로 돼 있고, 옹성구조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그 정조의 생각을 우리가 엿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철학자니까 철학자적인 어떤 시각에서 약간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성이다라는 것은, 이게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이게 이제 성이잖아요. 성, 예? 이게 성, 이게 성. 그러면 여기 성이 있고, 이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통 인이라고 하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민이라고 하고, 우리 수원은 어떻습니까? 성은 있고, 곽이 있습니까? 곽? 곽이 있어요? 곽이 없지. 곽이 없는데,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 이걸 곽이라고 해요. 이게 곽. 이제 내부에는 이제 이를테면 이제 내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외곽이라고 그러죠. 외곽. 외곽. 그래서 이제 바깥에 한번 둘러싼 거, 성을 한 번 더 둘러싼 게 이제 곽이죠. 그래서 성, 곽 그러잖아. 근데 수원에 곽이 있습니까? 아니, 성만 있고 곽은 없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이제 이게 이제 큰 나라들은 요 안에 사는 사람을 요 밖에 사는 사람, 한 번도 둘러싸지. 새가 큰 나라는. 힘이 있고 그런 나라는. 그럼 여기 이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민이라고 하고, 여기 인과 민 사이에 누가 산다? 이게 이제 중인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원에는 없잖아, 곽이. 이를테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관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묻잖아요. 근데 이 새가 있고 뭐 좀 주의가 대단한 사람들은 이 곽이라는 거를, 이 곽이라는 거를 한 번 더 둘러싼단 말이에요. 이 관에다가 한 번 더 둘러싸는 게 곽이에요, 곽. 그러니까 곽. 이것처럼 성 한 번 더 둘러싼 걸 곽,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곽, 관곽, 이것처럼. 근데 요즘에는 뭐 누가 곽을 해요? 곽은 안 하지. 그냥 관만 해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수원에는 화성만 있고 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성 그래야지. 성곽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자꾸 뭐 유튜브 여기저기 다 성곽이야. 다 성곽. 아니, 이 사람이 관곽을 모르니까 성곽도 모르는 거야. 어떤 구조인지를. 그리고 여기 인이라는 거는 지도층, 지배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고, 이 민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지배층이죠.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자면 여기 이제 부르주아하고 여기 이제 프롤레타리아. 이게 비슷해요. 이 구조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구조는 비슷한데, 정조는 참 대단하게 생각한 게, 이 정조는 이 화성이 이제 5.7km라고 돼 있는데, 여기 동서남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 남수문도 있고 북수문도 있고 뭐 여기 화흥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뿐만 아니라 민이 같이 있어. 인과 민이 복합적으로 설계해가지고 같이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조의 어떤 그 애민 사상이 이제 뛰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등급이 그렇게 이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도 많이 깬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임금, 그러니까 인과 민이라는 게 얼마나 그 격이 컸냐면, 우리가 북학파라고 하는 박제가라는 사람은 이게 설계는 누가 했어요? 이 설계. 이 화성 설계하는 뭐 다, 뭐 거중기구든 뭐든 뭐 다 알게, 그 증거는, 다산이잖아요. 다산은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양반집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엘리트 집에서 태어난 거야, 말하자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벼슬도 실제로 고시해가지고 벼슬을 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서자라든가 얼자라든가 이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서자월자들은 출세를 할 수가 없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냥 뭐 막 소설이나 읽고 막 그러니까 정조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아유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 인재들을 이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서자 얼자들을 이제 좀 똘똘한 사람들은 다 중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를 허통시켰다. 소통할 수 있도록 허했다. 그래가지고 규장각의 그 각신들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제가잖아. 박제가가 북학파인데 다 그쪽에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벽돌의 구조, 벽돌의 뭐 어떤 그 성을 쌓는데 그 기술적인 그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한 거죠. 아니 그 다사는 그때 이제 전부 과학적인 지식을 이제 많이 선호할 때니까 이를테면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고려 때는 이 불교적 패러다임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조선이 개국되면서는 유교적 어떤 패러다임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유교적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엄청난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의 어떤 그 사상적 그 오리지널은 유교죠, 유교인데 이 불교가 2000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이게 격돌을 해가지고 불교가 이기죠. 불교가 이겨. 그러니까 불교가 계속 가니까 이 유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교 쪽에 있는 사람은 불만이 많죠. 그러나 어때? 이미 사상적 이 어떤 자각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내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불교적 패러다임 속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유교를 만들자. 새롭게 유교를 좀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걸 신유교라고 그래요. 신유학이라고도 하고, 신유학인데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교가 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학이 되는데, 하여튼 신유학이라는 게 만드는데, 신유학을 만드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또 그 사상가들이 어떻게 불교적 패러다임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 불교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이론적인 걸 배경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에서 가장 이게 대단하게 보는 게 화엄경이잖아. 화엄의 기초고 핵심이 이제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이하고 사잖아요. 이의 이하고 사인데, 그래서 여기 2판 4판이 나오는 거 다 그런 거지. 2판승 4판승도. 근데 이제 아무튼 화엄에서 이와 사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싹 가져가서 만든 게 뭡니까? 이하고 기예요. 이하고 기. 그래서 이기론 그러잖아. 이기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태계는 이를 강조하고 뭐 일곡주계는 동의는 이를 강조하는 사람들, 뭐 서인은 기를 강조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권을 갖다가 쓴 거라니까. 그래서 신유학이 이제 올라가고 신유학적인 어떤 패러다임. 이게 이제 주자가 이걸 이제 집대성을 했으니까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해 그래요. 이게 성리학이라는 게 본성이 어디나 다 위에서 온 거다. 그래서 이제 주자가 만들었다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했으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유교적 패러다임, 조선에서 이제 고려 때는 불교적 패러다임에서 살다가 유교 때 유교적 패러다임으로 왔어요. 유교적 패러다임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전부 뭐 성리학의 이 핵심 한 네 가지로 보면 이게 뭡니까? 이 성리학의 이게 여기서 이제 우주론, 우주론, 그다음에 이기론, 그다음에 심성론, 그다음에 가치론, 이렇게 나눠져요. 네 개로. 보통 이제 크게 네 나눠보면 더 나눌 수도 있지만, 인성론 하고 나눌 수 있지만, 이게 벌써 성리학이잖아. 학보다 좀 작은 게 론이죠, 다. 이게 론보다 좀 더 작은 거는 볼 것도 없이 설이죠, 설. 무슨 심성, 성악설, 성선설, 이런 것들이 사실 설보다 좀 더 구체화된 게 론이고, 론보다 좀 더 구체화된 게 학이고, 학보다 완전히 구체화된 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법이죠, 지금. 이게 이제 성리학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에서 놀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이 1392년에 개국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이 성리학적 이 어떤 그 국시를 가지고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우주론, 이기론, 심성론,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좀 그냥 이론적인 게 굉장히 강하던 게 많죠.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데서 유교적인 거로 이게 이거는 정치 철학이니까 거의 정치 철학이니까 이 정치 철학을 갖다가 쓰려니까 우주론, 이기론, 심성론, 가치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이런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제 침투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상으로 이제 세뇌시켜야 되니까 이론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이. 그래서 보통 이제 15세기 때는 예, 성리학적이다. 이게 강하다. 16세기 때는 이게 이제 도학적이다. 도학적 패러다임이 이제 굉장히 강한 거죠. 17세기 때는 예학적 패러다임으로 가고 18세기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학적 이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 성리학적인 게 15세기 때 딱 무자르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도학 벌써 어떻습니까? 도학하면 정몽주부터 시작하거든요. 정몽주 뭐 길제 나중에 뭐 김숙자 아들 김종직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광조까지 가죠. 조광조. 이게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런 사상가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도학을 강조해. 도학이라는 게 뭐야? 이게 뭐 도학 다르고 성리학 다르고 예학 다르고 철학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다 성리학이라니까 성리학적 패러다임에서 노는 거야. 다만 이것을 좀 실천적으로 전부 너무나 이론적인 게 좀 이게 좀 강한 것 같으니까 이론만 좀 맨날 얘기하면 뭐하냐 고리타분하게 좀 실천을 좀 하자. 실천. 그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정몽주, 길제, 김숙자, 김종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조광조까지. 그 이 조광조 이 밑으로 또 이 도학이 계속 강조가 되는 학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배출되잖아요. 이제 후학들이 배출되니까 도학적이라는 패러다임이 이제 오는 거예요. 16세기 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더 이게 막 옥신각신 막 하다가 보니까 17세기 때쯤에 예학으로 가는 예학. 이 사계 김장세 같은 얘가 얼마나 이게 셉니까? 막 움직이지 못하게 하냐. 나중에는 막 그냥 뭐 1년상을 할 거냐 3년상을 할 거냐 뭐 얘는 질서잖아. 얘가 너무 강조되면요 숨을 못 쉬어. 이게 피곤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변모되면서 생긴 게 이제 실학이란 말이에요. 실학이 뭐야 이게 실학이. 실사구시잖아요. 실사구시. 이게 실사구시. 실사구시. 이게 보세요. 이게 사실 실사를 거꾸로 하면 사실이잖아. 이 진리를 추구하다 이거잖아. 이게 옳고 그름인데 옳다는 건데 이게 진짜잖아. 진짜를 찾는 거야. 말하자면 실사구시라는 게 사실에 입각해서 진짜를 찾는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한나라 때 그 하간의 헌왕이라는 사람이 이 책 사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책을. 누가 책을 이렇게 지으면 자기한테 와서 팔아라. 그러면 자기는 다 사주는 거야. 하간의 헌왕이. 다 뭐 지어서 바치면 다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작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어갖고 갖다 주고 나도 지어서 저도 다 갖다 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갖다 주니까 나중에 계속 사주는 건데 가짜가 나오기 시작하는 가짜가 나오면서 막 위작이 나오는 거지. 위작을 갖다가 막 진짜처럼 막 갖다 파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새끼들이 가짜를 갖고 와서 가짜고 팔아쳐먹고 지랄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 진짜 사실에 입각해서 진짜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성리학 이론적인 거 하면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도학적인 게 실천한다 그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학으로 가면서 너무 고리타분하게 가니까 야 우리 실제로 가자. 실사고시에서 가자. 사실에 입각해서 그냥 좀 실질적으로 가자. 좀 약간 심플한 걸 갖고 가자라고 한 거야. 이런 패러다임이 온 것을 정조가 아는 거예요. 정조가 정확히 인식했지. 그러면서 이게 정신은 정신은 굉장히 살아있지만 몸뚱이가 다 죽어가고 경직돼 있으면 뭐가 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점점 이게 사람이 다 귀한 거다.
맹자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정조는 철학자이자 군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인 정치를 아주 실제로 구현한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귀중해. 아니 이게 민이라고 해서 아주 이게 수준 낮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자 얼자 이런 출신들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귀하게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론 부족한 거는 그 정조가 이제 최대 한계인데 뭡니까 노와 비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노고 종이고 노고 여자는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비들이 사실 조선시대 때 이 노비가 없어서 생산활동은 누구도 못하지. 그러니까 노비가 50% 이상 됐잖아요. 50%도 훨씬 넘어지 사실은. 절대 다수가 노비지. 그 노비를 이제 이게 막 혁파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조의 한계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이런 세계관을 잘 꿰뚫고 이해한 나머지 물론 뭐 다산과 같은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교감하면서 이제 세계관을 또 이제 확장한 건 맞지만 그런 어떤 사고 세계관을 통해서 이 화성을 축소하면서 여기에 인과 민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조의 그 어마무시한 어떤 그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높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화성을 어떻게 해서 졌고 왜 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살다가 어떤 이제 점점점 도학적이었다가 예학적이었다가 나중에 실학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에서 실질적으로 좀 실천적으로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예학이 구체화돼 가지고 이거 피곤했구나.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좀 가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적인 이런 사상 체계, 그다음에 이런 어떤 구조,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열리는 마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조가 알았구나. 그래서 뭐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게 장안이 있고 여기 화서가 있고 여기 창용이 있고 여기는 팔달이잖아요. 사통팔달. 벌써 열고자 하는 마음이 벌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 이 축성된 거를 봐야지. 이 장안이라는 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수도잖아, 수도. 그러니까 한나라 때와 당나라 때 수도가 장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안을 그대로 이제 모방한 거지. 그러니까 정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 화성 행궁에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궁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 여기 서장대가 있고 서장대에서 이제 여기지 서장대 올라가서 여기서 보고 수원을 이제 이렇게 조망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화성문에서 이제 둘러보고 쭉 가다 이제 장안문까지만 가려고 그래요. 시간이 행궁을 또 둘러봐야 되니까. 행궁의 정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풍루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풍루. 그러니까 신풍이라는 게 한나라 때의 한나라 창업자가 누굽니까? 유방이잖아요. 유방의 고향이 아버지 고향이 풍패. 그러니까 풍패에서 유방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창업을 하고 장안에서 있으니까 풍패 아버지를 모셨는데 풍패를 자꾸 이제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그 풍패를 모방해가지고 장안에다 적어놨어 아예. 그래가지고 그 신풍이라고 그러죠. 신풍. 그러니까 장안에 새롭게 풍패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정조가 모방을 해서 화성행궁의 정문에 보면 그건 이제 신풍루라고 그랬잖아요. 루는 이제 누각의 이름, 이제 규모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풍루라고. 그러니까 한나라 때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인 패러다임을 갖다가 했고 그 안에다가 원래 여기 인만 살아야 되는데 지배층만 살아야 되는데 여기 민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 이게 이제 정조가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적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 것은 1794년 1월에부터 해가지고 1796년 10월인가 9월인가 10월인가 9월인가 10월인가 헷갈리네. 하여튼 2년 한 8개월 정도에서 완공을 했다. 정조가 1800년도에 서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공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대체로 이제 여기 뭐 성이 어떻게 생겼다, 뭐 옹성이고 치구조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날 제가 해설사 한 분을 이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셔가지고 그날 얘기를 이제 구체적인 거, 뭐 행궁에 대한 어떤 정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보시고 그리고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가 이제 화성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은 이 설계는 물론 다 다산이 했지만 실제로 그 이론적인 배경들은 뭐 북학파인 그 박재가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학자들이 도움을 줘서 실제로 이제 구현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그냥 좀 나쁘게 얘기하면 껍데기잖아. 이게 몸뚱이잖아, 몸뚱이.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있으면 정신이 더 우월한 건데 이 또 정신이 우월하다고 해서 이 또 껍데기 이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면 또 정신도 없어지는 거니까 이 정신과 육체는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 수원 화성, 그러면 세계문화유산, 이것만 계속 있고, 이게 막 옹성구조고, 이게 세계문화유산, 뭐 치구조고, 뭐 군사학적으로 엄청난, 이게 뭐 힘이 대단한, 이게 축성수를 갖고 줬다, 뭐. 아니, 이론적인 거 아무것도 어떤 배경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화성 하면 이거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자꾸 거듭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 이론적인 것도 이런 기회를 틈타서 한번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화성을 보시면 조금 더 감이 좀 달라질 거다. 응? 또 느낌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설명하기가 좀 우량하지 않겠냐. 좀 질적 고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론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